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놀릴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자, 오늘은 화장품 창업 스토리. 오늘은 저번에 2편 화장품 기획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3편 화장품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재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재료는 OEM 제조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뭐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뭐 컨셉이라던가 뭐 핵심 성분이라던가 뭐 이 질감이라던가 향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몇몇 성분들을 커트하거나 아예 뭐 안 쓴다거나, 요즘 화장품 중에 뭐 11무, 뭐 10무, 뭐 5무 뭐 이런, 이제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뭐 페녹시 에탄올이라던가 뭐 실리콘 성분들 뭐 이런 걸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안 쓰면 좋다고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분을 커트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복잡한 어떤 성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전성분 표나 실제 완성된 샘플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자, 오늘은 세 번째 화장품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에 화장품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을 이미 했죠. 했다고 치고요. 자, 그럼 오늘은 기획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화장품을 만들려면 기획된 화장품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조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EM 제조사를 선정해야죠. 본인이 직접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분들은 이제 기획된 화장품을 만들어줄 업체 제조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OEM 오더 이가 에큐먼트인가? 뭐 매니팩처링 뭐 이래서, 요즘 잘 모르는 스펠링에 관한 괜히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어로 나오는 게 어떤 풀네임인가를 꼭 확인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네, 아마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자 뭐더라? 상표 부착 방식. 뭐 그런 거 하여튼. 예. 그러니까 브랜드는 내 건데 그 제조사에서는 내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주는 것만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ODM은 그 브랜드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OEM을 보통 화장품에서 거의 대부분 OEM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회사, 굉장히 큰 회사죠. 우리나라의 화장품 양대 산맥인데, 그런 회사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OEM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그 화장품 회사의 양대 산맥은 아모레와 LG생건이고요. 한국 OEM 제조사 양대 산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입니다. 두 회사가 매출이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뭐 몇백억대 회사였는데, 예전이란 것도 꽤 오래됐네요. 한 7, 8년 전? 지금은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조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는 거죠. 화장품 시장이. 그만큼 화장품 수출도 많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어쨌든 제조사, OEM 제조사의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품 제조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화장품 제조사를 그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만들 건데 그 옷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같은 어떤 이 자영업 레벨에서 만드는 화장품들을 만드는 제조사는 좀 뻔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같은 자영업 레벨에서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를 컨택하면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뭐 MOQ라 그러는데요. 미니멈 오더 퀀티티 맞죠? 그 최소 주문 수량인데, MOQ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콜마에서 뭐 5만 개 이래버리면 우리 같은 일반 자영업 레벨에서 한 제품을 5만 개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화장품은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뭐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회사들은 5만 개, 10만 개가 그런 MOQ가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같은 레벨에서는 5만 개씩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홈쇼핑에서 뭐 빵 터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팔거나 뭐 혹은 뭐 자체적인 우리가 유통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할 건데, 거의 대부분 이런 중소, 굉장히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들의 그 유통망의 90% 이상이 아마 온라인일 거예요. 온라인 마켓에서 5만 개라는 MOQ를 가지고 제품을 대비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은 뭐 실제로 5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저 아는 분은 뭐 그 회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었고 의료기기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화장품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뭐 벌써 한 3년 전 얘기네요. 코스맥스인가를 컨택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MOQ를 10,000개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중소 레벨에서 10,000개의 MOQ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보통 OEM 제조사들 컨택해 보시면 뭐 정말 작게 해주는 업체는 1,000개까지도 만들어줘요. MOQ 1,000개. 그다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00개. 그 다음에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5,000개 정도를 제시하는데, 제가 운영했던 회사에서는 보통 MOQ 5,000개로 만들었습니다. 5,000개도 사실 그렇게 소화하기 적은 양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제조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제조사 선정 시 이제 어떻게 선정하느냐 중요하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CGMP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MP는 나라에서 뭐 인증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허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이마트나 이런 마트에 가서 우리가 장을 볼 때, 과일을 살 때 뭐 유기농이 있죠? 예. 유기농 뭔지 아시죠?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쓴 게 유기농이에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 있어요. 무농약은 비료는 썼는데 농약은 1% 이하로만 쓴 게 무농약이고, 그러니까 일반 제품이 뭐 100원이면 무농약은 200원, 유기농은 3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GMP도 GMP 인증이 그런 유기농 인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GMP는 원래 식품 쪽에서 쓰던 인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화장품으로 가져와서 코스메틱 GMP라고 해서 CGMP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창 화장품 회사 운영할 때는 국내에 19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건 20 몇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CGMP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먼저 거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신에 CGMP를 받은 회사들은 그렇게 뭐 500개, 1000개 이런 정말 적은 MOQ로는 아마 제조를 안 해줄 거예요. 최소한 CGMP 인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조사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한 3,000개 정도 이상의 MOQ를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CGMP라는 것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CGMP 인증을 받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같은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 함은 그 회사에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들을 만들었었나, 그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 거를 만들었다면 뭐 그것도 좋을 수 있고, 대기업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뭐 대기업이랑 경쟁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중소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뭐 괜찮은 브랜드들이 있고, 거의 좀 의미 없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브랜드들만 만들었다, 그게 제조사의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보단 그래도 어디서 한번 들어본 브랜드들을 제조한 회사다, 그러면 좀 더 선택하는데 이 가산점을 줄 수 있겠죠.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확인하는 거죠. 그 회사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상장 회사면 당연히 매출을 기업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텐데, 상장 회사가 흔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 외에는 상장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매출을 그냥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실례지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매출이 그 50억 이상 정도는 나오는 제조사를 선택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미팅을 했을 때 뭐 그 담당자, 그러니까 뭐 대표를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날 수도 있겠고, 뭐 혹은 뭐 어떤 공장의 어떤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뭐 공장장, 뭐 그런 옛날 개념의 공장장인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그게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전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회사에마다 직책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장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랑 뭐 미팅을 하게 되면 뭐 그분 혹은 뭐 담당자 누구든 간에 만났을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의 신뢰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어떤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얘기하다 보면 좀 약간 뭐 꾼의 냄새가 난다던가 뭐 그런 제조사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건 뭐 정해진 건 없겠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회사의 건물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건물이 삐까뻔쩍하면 좋은 회사고 건물이 막 허름하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조사가 매출이 너무 작고 어떤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면 생산 시설 자체도 열악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는 포인트로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GMP 인증, 그 다음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어떤 담당자의 어떤 그 대화, 그 다음에 매출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이나 시설의 어떤 이 수준을 총체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어떤 제조사가 좋겠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MOQ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회사는 MOQ를 5,000개밖에 안 된다. 어떤 회사 MOQ가 뭐 2,000개다. 근데 뭐 큰 회사 사이즈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2,000개에 있는 업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제조사를 이제 선정을 했으면 이제 샘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두 번째 스토리에서 화장품을 기획했죠. 화장품 기획한 거를 제조사를 선정했으니까 선정된 제조사에 기획된 화장품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샘플을 만들어야 됩니다.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타겟 제품을 보내주고, 뭐 우리가 기획한 어떤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기획 내용을 전달해서 이제 샘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샘플의 퀄리티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조사의 잘못일, 만약에 안 좋을 때, 샘플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제조사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모호한 표현으로 뭐 기획 의도를 전달한다던가 하면 만드는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이런 명확한 거를 딱 제시하고, 자 이걸 그려봐, 이러면 굉장히 그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 뭐 아름답고 뭐 유선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려봐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 의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전달해서 이제 샘플이 나왔을 때, 이제 첫 번째 샘플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도, 점성, 밀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발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히 잘 살렸냐, 뭐 컬러 같은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봐서 샘플을 이제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이 좀 더 약한 것 같다, 좀 더 진하게 해달라, 혹은 점성이 너무 묽은 것 같다, 좀 더 이게 좀 점도가 좀 진하게, 점성이 좀 강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발림성이 너무 뻑뻑하다, 혹은 약간 묽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샘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이걸 샘플을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샘플, 3차 샘플, 이런 식으로 샘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샘플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해도 원하는 수준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되죠. 왜냐면 샘플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의뢰했다고 해서 내일 샘플이 오고 그 샘플을 다시 개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러지 않아요. 샘플 요청을 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정도 걸려요. 그럼 그걸 받아서 사용해보고 좀 우리가 테스트하는데도 한 3, 4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개선 요청을 하면 또 빠르면 일주일, 좀 보통 2주 뭐 이렇게 또 걸리죠. 그러니까 샘플을 3번, 4번 받으면 2달이라는 시간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지인이 이제 만든 제품이 있었는데 전혀 원하는 컨셉과 원하는 기획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샘플만 거의 뭐 3달 동안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뭐 원하는 대로 결국 안 나왔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거기에 시간이 투입됐으니까 한 80% 뭐 85%쯤 됐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기획 의도에 한 85% 충족했을 때 그냥 제품을 생산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생산하고 나온 그 실제품이죠. 완제품이 그 샘플과 다른 거예요. 기획 의도에 50%도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이 완성품으로 나온 거예요. 참, 그러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플을 테스트한다는 거는 내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너무 이 제조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왜냐면 샘플 의뢰하는 데까지는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보통 제품을 실제 제조를 해야 돈이 들기 때문에
샘플은 어떻게 보면 사실 두 회사를 동시에 샘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그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쨌든 샘플 테스트를 좀 완벽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샘플이 확정됐으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충진이라고 하거든요. 충진은 뭐냐면 이런 케이스에 이 안에 이제 화장품 내용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걸 충진이라고 하고, 이 제조회사에선 충진비라는 걸 책정해서 보내줍니다. 그 안에는 이제 화장품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성분들의 총체적인 그 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노무비들도 포함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충진비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그 충진비가 물론 이제 샘플을 만들기 전에도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샘플을 계속 개선하면서 성분의 비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충진비는 나오지 않지만 러프한 충진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샘플을 우리가 의뢰할 때 어느 정도의 충진비가 나오는지, 그 충진비를 바탕으로 원가를 미리 예측해 봐야 되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A라는 제품을 기획해서 이거 샘플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막 샘플을 주고받아서 2달, 3달이 걸려서 샘플을 확정해가지고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왔어, 자 이제 이걸 생산하자 이랬는데 50ml, 자 50ml라고 하면 큰 용량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크림이 고가인 경우 30ml로 많이 나오는데 50ml면 그냥 뭐 보통 정도로 봐야겠죠. 50ml면 보통인데 50ml 충진비가 뭐 10,000원이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충진비만 10,000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한 고가의 화장품인 거거든요. 보통 충진비 10,000원짜리 화장품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제품은 나왔는데 이 충진비가 너무 비싸면 그럼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막 7만원, 8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중소기업 화장품들이 저희 같은 자영업 레벨의 화장품들이 7만원, 8만원 받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초부터 이거는 원가 생각을 안 하고 기획을 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샘플을 받을 때부터 러프한 충진비는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프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략적인 충진비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한 4,000원, 5,000원 나올 것 같아요. 혹은 뭐 대충 2,000원, 3,000원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샘플을 확정했을 때는 이제 샘플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어떤 원가가, 충진비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충진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약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게 뭐냐면 특수 성분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성분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그런 성분들은 대부분 OEM 제조사에서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고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성분들은 그렇죠. 뭐 글리세린이라던가 뭐 정제수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흔한 성분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독특한 성분들, 특수한 성분들, 이런 성분들은 화장품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분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성분의 최소 패킹 단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분을 1kg 단위로 판매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회사들도, 성분 파는 회사들도 100kg 단위로 판매한다던가 뭐 혹은 뭐 10kg 단위로 판매한다던가 50kg 단위로 판매한다던가 뭐 500kg 단위로 판매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최소 패킹 거래 단위의 어떤 이 성분의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어떤 토너를 만드는데 그 안에 10%의 성분이 들어가면 제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100g의 이 성분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로스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10%니까 함유량이 10%면 1kg짜리 토너 뭐 스킨에 10%의 함유량이면 그 성분은 100g씩 들어가잖아요. 1kg에 10%는 100g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MOQ가 5,000개다 그러면 100g에 5,000개는 50kg죠? 그러면 그 성분은 50kg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우리는 이 제품 100kg밖에 거래 안 해. 그러면 우리는 MOQ대로 만들면 50kg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제조사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냉동 보관할 수도 있고 뭐 냉장 보관할 수도 있고 뭐 보관이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된다던가 혹은 MOQ를 100만 개 단위로 늘려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수 성분에 대한 어떤 이 최소 거래 수량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원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샘플이 확정됐으면 이제 케이스 제조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케이스 제조사는 이제 화장품 제조사보단 조금 선정하기가 쉬워요. 조금 선정하기 쉽습니다. 화장품 제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케이스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품질의 문제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 사용하다 보면 불량 케이스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펌핑을 하는데 펌핑을 몇 번 하니까 뭐 스프링이 빠지더라, 이 스트로우가 막히더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흔하진 않아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제조 퀄리티들은 다 한국이 무슨 굉장히 그 개발도상국 수준의 제조업 그 퀄리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퀄리티는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를 선정하는 건 좀 더 물론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으로 고가의 어떤 후가공을 한다면 제조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자영업 레벨에서 보통 트라이하는 그러니까 리테일 소매가 기준에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케이스 제조사를 선정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 제조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가죠. 이게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론 차이가 나봐야 A, B, C 회사를 비교해서 똑같은 어떤 케이스를 고르고, 이 케이스를 고를 때는 케이스 샘플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용량을 먼저 얘기해 주죠. 보통 고르는 과정은 그렇게 됩니다. 50ml짜리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케이스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몰드, 그러니까 이미 형태를 뜬 거죠. 50ml짜리 몰드를 보여줘요. 그럼 그 안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몰드들은 대부분 프리몰드입니다. 프리몰드는 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유통되고 있는 라이센스가 없는 몰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몰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몰드 안에서 우리는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몰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케이스를 만들려면 몰드 비용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몰드 비용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들어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견적받았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근데 3,000만 원이면 보통 화장품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총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드를 뜰 거냐, 혹은 제품을 2개 만들 거냐, 1개를 더 만들 거냐, 그러면 후자가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몰드를 잘 안 뜨죠. 대기업에서나 좀 몰드를 뜨고, 몰드를 뜨면 또 물론 장점이 있죠. 어떤 통일된 라인의 어떤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고가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촉감이라던가 질감이라던가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예쁜 걸 떠나서 굉장히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자영업 레벨에선 그런 몰드를 뜨는 것보다 프리몰드 안에서 고르는 비율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먼저 얘기하고 그 용량에 맞는 몰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면 그 견적을 이제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완벽한 견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후가공이라고 해서 금박을 입히냐, 은박을 입히냐, 혹은 그냥 스티커 라벨을 하냐, 인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후가공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견적은 나오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몰드를 고르냐에 따라서 러프한 견적은 나오는 거죠. 그 러프한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원가, 우리는 화장품 최종 원가를 충진비와 케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상자, 박스라고 해서 3,000원 정도로 맞출 거야, 4,000원에 맞출 거야, 5,000원에 맞출 거야, 이런 어떤 화장품 원가, 총 원가를 그 비중에서 케이스와 충진비와 단상자를 구별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 케이스의 원가에 맞는 부분, 케이스 원가에 우리가 할당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 A, B, C 회사에 견적을 의뢰해서 좀 견적을 비교할 수 있겠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한 10에서 15%까지도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또 최저가가 좋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단가를 비교하고,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단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납기입니다. 납기. 이 케이스 회사들이 자체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케이스 회사는 케이스 에이전트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케이스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받아다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다시 재발주해서 그걸 중간에 이제 이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납기가 보통 케이스를 발주하면 정말 빠르게 나올 경우에 한 3주에서 4주, 좀 오래 걸리면 뭐 7주에서 8주 정도 걸리는데, 의뢰를 했을 때 납기 예정일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뭐 4주 정도 걸릴 겁니다. 5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4주를 얘기했으면 최소한 뭐 5주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납기보다 일주일이나 우리가 더 기다려줬으니까. 그래야지 생산이 되니까. 그런 케이스 납기를 맞춰야 화장품 제조사에서도 그 충진 일자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만들 거면 샘플을 이미 확정했어. 근데 보통 이제 샘플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에서 케이스 디자인을 다 해놓습니다. 케이스 디자인, 단상자 디자인을 다 해놓고 샘플이 확정되고 충진은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이 확정되면 충진 일자는 화장품 충진하는 건 하루 이틀이면 충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케이스를 생산하고 납기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샘플을 우리가 주고받는 와중에, 그러니까 제품을 최종 이 완제품 완성일을 우리가 앞당기려면 샘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상자와 아웃박스, 패키지 아웃박스, 단상자와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그러니까 화장품 케이스, 이 케이스의 디자인을 중간에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해놓고 샘플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제 전성분표가 쫙 나오기 때문에 전성분도 다 이제 해서 디자인을 넘겨서 그때부터 빠르게 케이스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케이스를 생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전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성분 표시법에 따라서 전성분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샘플을 받는 과정과 디자인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케이스 제조사 이제 샘플이 딱 완성되는 순간 확정된 성분이 정해지고, 그러면 케이스 디자인을 다 넘겨서 제조에 딱 들어가면 납기를 4주, 그러면 화장품 OEM 제조사에 납기가 대략 언제쯤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충진일을 잡거든요. 근데 납기가 미뤄졌다. 그러면 충진일도 미뤄야 되죠.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신제품이 뭐 우리가 예상한 날짜보다 굉장히 밀리는 거죠. 심하게 밀리면 뭐 4주, 뭐 더 심하게 밀리면 8주까지 밀린 적도 저희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납기가 밀리면 신제품은 뭐 그렇다 쳐요. 신제품 대비는 어쨌든 아직 판매를 안 한 거니까. 근데 제품을 리오더 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5,000개를 생산해서 제품을 막 신나게 판매를 했어. 근데 1,000개밖에 재고가 없어. 근데 이 제품을 보통 다시 만드는데 한 4주 뭐에서 6주가 걸리는데 1,000개로 4주에서 6주 정도의 제품이 나와야 그래야지 1,000개를 다 팔고 그 다음 제조된 물량으로 다시 판매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는 뭐 하나의 또 팁인데, 인트라넷에 제품별 판매 수량이 나와요. 그럼 일별 판매 수량, 평균이겠죠? 일별 수량, 주 단위 수량, 월별 수량, 이렇게 해서 재고표를 딱 보면 현재 남은 수량이 나와 있고, 수량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그럼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지금 남아있는 수량을 2달 안에는 못 판다. 지난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뭐냐? 지금 남아있는 수량으로는 향후 2달 안에 이건 품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2달의 판매량이 그 남은 수량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재고 확인표를 인트라넷에서 확인하면 빨간색인 수량은 빨리 리오더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빨간색으로 바뀔 것 같으면 리오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품이 품절되기 전에 다음 제품이 들어와서 계속 판매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조 일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4주에서 6주라는 어떤 평균적인 저희가 제조하면서 이제 데이터로 얻은 어떤 기간을 바탕으로 이 인트라넷에서 60일이라는 기준, 저희는 8주로 잡은 거죠. 대략 7, 8에 56이니까 60일이라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리오더를 해도 60일 안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제조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납기를 안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를 선정할 때는 이 두 가지, 이 원가, 단가 차이, 그다음 두 번째는 납기의 신뢰성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제조하시는 분들은 납기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 번 제조했으면 이 제조사가 납기의 신뢰성을 좀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꽤 많은 제품을 한 제조사에서 계속 만들었었는데 뭐 크게 그렇게 막 신뢰를 어겼다 정도의 납기를 어긴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속 제조를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납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원래 하고 있던 케이스 사업과 자기 본인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막 이게 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 소홀해지면서 저희 납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러니까 OEM 화장품 OEM 내용물 제조사에서도 계속 클레임을 걸고 저희도 이 납기가 안 맞으니까 계속 판매가 중단되고 이게 판매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저희도 타격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2년 한 6개월 뭐 3년 그 정도 지났을 땐 아예 이 케이스 제조사를 그냥 변경해 버렸어요. 그동안 뭐 꽤 거래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바꾼 제조사는 단가가 더 저희는 비쌌어요. 10% 정도 더 비쌌는데 그래도 저희가 바꾼 이유는 납기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바꾼 거죠. 그렇게 케이스 제조사와 선정하고 케이스 제조사와 화장품 제조사를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제조사에는 화장품 OEM 제조사가 어디다 라고만 얘기해 놓으면 사실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분들은 늘 하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이스 제조사를 ABC라는 회사를 골랐고 화장품 제조사는 가나다라는 회사를 골랐다면 케이스 제조사에서 케이스를 고르고 화장품은 가나다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알아서 진행이 돼요. 우린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됩니다만 뭐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면 화장품 제조사 쪽에선 케이스 제조사는 ABC를 골랐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뭐 양쪽에 연락처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그 바닥에서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단상자도 케이스와 동일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단상자 제조하는 곳을 컨택해서 디자인을 보내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단상자는 사실 굉장히 금방 만들고 제조 일자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케이스보다는 그렇게 뭐 선택하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단가의 문제도 큰 차이가 없고요. 단상자 보통 뭐 300원에서 350원, 뭐 후가공에 따라 다르고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비싼 경우는 500원.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차이가 나면 뭐 퍼센테이지로 뭐 20-30%씩 차이가 나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단위가 작기 때문에 단상자는 이제 좀 욕심을 내볼 필요도 있겠죠. 좀 좋은 박스로 만들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제조사나 화장품 제조사에 비해서 단상자 제조사는 굉장히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제조사들을 다 고르고 그거를 조립을 하면 이제 화장품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화장품 만들기.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제 판매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화장품 만들기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